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멘텍 이진현입니다. 요즘 IT가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으니까 용어, 그 다음에 줄임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컨테이너나 그리고 데브옵스 같은 개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세션은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 얘기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아키텍처가 나의 IT 인프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식곤증이 몰려와서 굉장히 졸릴 수가 있는데 저 스스로가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비즈니스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서로 공감 갈 수 있는 레벨로 맞춰서 제가 쉽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반복론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운영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을 하기 위한 플랫폼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저는 IT 업종에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제가 돌이켜보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워터폴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노롤릭 구조, 통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와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자바 환경으로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스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개발됐고, 이거는 물리 서버에 많이 탑재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유닉스에서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그게 x86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방식이 웹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혁신을 이루면서 웹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환경, 이런 환경이 요구돼서 이제 에이자일 환경으로 이 개발 방법론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특징들을 보시면 다 멀티 티어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3티어 구조로 많이 가져가죠. 그죠? 맨 앞단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백단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과거 이제 CS 방식이 아닌 웹 기반으로 가면서 3티어 구조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인프라는 VM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 때문에 과거 물리 서버는 그 환경에 좀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거나 운영 환경 쪽에 디플로이 하려면 어떤 물건을 사왔어야 되는데 이 인프라 부분을 할당 개념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서버로 많이 넘어왔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느 환경으로 넘어간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환경 자체가 데브옵스라는 게 생겨났어요. 에자일하고 데브옵스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에자일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개발 따로 운영 따로.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개발과 운영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요즘 CI/CD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디플로이 하는데 이 모든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내 IT 조직에 문화 정착하는 이런 방식의 개발 방법론이 지금 현재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통짜 구조를 서비스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좀 더 민첩성 있게,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맞게 여러 클라우드나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환경,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현재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버 구조는 어떻게 됐냐? 가상 머신보다는 좀 더 라이트웨이로, 그러니까 좀 더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컨테이너 구조로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컨테이너가 떴고 갑자기 컨테이너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들이 다 저런 상관관계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해서 컨테이너 쪽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데브옵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제가 컨테이너만 가지고도 여러분도 앉혀놓고 제가 8시간을 떠들 수가 있고요. MSA도 마찬가지고 데브옵스도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어떻게 이 데브옵스 문화 정착을 위해서 투쟁했는지 그 투쟁기를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분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고민거리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 제가 위키를 찾아봤습니다. 위키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드웨어하고 운영체계에 종속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종속적이지 않고 비종속적으로 호스팅 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가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밴드로부터 락인 요소를 완전 배제하는 환경.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아키텍처링 해야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이름 지어진 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즉 뭐냐면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된 거를 운영 환경 쪽에다가 나중에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관할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합니까? 호환성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환경하고 운영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 개발자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호스팅 될 운영 환경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운영 환경 자체가 너무 심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갑자기 개발을 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로 갑자기 이관을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하이퍼바이저를 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리소스를 뭐 정적으로 할당하는지, 동적으로 IP나 뭐 스토리지나 이런 게 동적으로 막 바뀌면서 할당되는지 이런 게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마다 모든 아키텍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운영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호환성을 내 애플리케이션하고 이룰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고객들이 이런 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현재 전산 데이터 센터에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AWS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올라가나요? 혹은 애저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올라가나요? KT에 올라가나요? 네이버에 올라가나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 대답은 한결같아요. 올려봐야 압니다. 올려봐야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WS에서 잘 돌고 있는데 고객이 갑자기 표현했죠. 뭐 보니까 다른 클라우드로 가니까 뭐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뭐 그래서 KT나 네이버나 뭐 아니면은 다른 애저나 이렇게 옮기고 싶어. 뭐 또 구글이나 이런 데 옮기고 싶어. 이거 옮기는 거 가능한가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옮겨봐야 압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벤더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고객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내가 뭔가를 개발할 건데 얘가 어떠한 플랫폼에 올라가든 상관없이 호환성 유지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앱을 개발하자. 개발자가 이런 사상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제가 쉽게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CNA 줄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CNA는 도대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스피드, 속도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특히 닷컴, 서비스 업체에 계시는 분들, 인터넷 쇼핑몰, 뭐 대표적인 거죠, 그죠? 거의 매일마다 배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CNA 관련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한 2016년도에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2주에 한 번씩 배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전 산업군 한 600군데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거의 매일마다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배포 시간 자체도 다운타임을 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신속하게 배포를 해야 되고 잦은 배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배포했을 때 잘못되면 뭘 해야 되죠? 롤백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롤백 비율이요. 개발 테스트 단에서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단에서도 한 40%는 잘못돼서 다시 롤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롤백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중단 환경.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할 때 지금은 다운타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접속이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운타임이나 접속량이 예측이 가능했어요. 왜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집, 직장 아니면 게임방. 근데 지금은 모바일 때문에 수시로 접근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불면증 걸리신 분들이 새벽에도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다운타임을 둘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타임 자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환경은 어때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배포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다운타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도 이 다운타임을 줄 수 없는 부분을 압박을 하죠. 옛날에는 이 다운타임 때문에 저희가 언제 배포했나요? 언제 업그레이드 했나요? 언제 유지보수 했나요? 새벽에. 그것도 금요일 새벽에.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월요일날 출근 시간.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걸렸죠. 52시간 준수. 야근을 못합니다. 야간 배포를 할 수가 없고요. 야간에 롤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중단으로 배포하고 무중단으로 롤백하고 뭐 이런 환경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동 확장. 스케일아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트래픽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앱을 개발해서 올려봐야 지금 알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쫙 확장을 해야 되는 그리고 엣지 단에 고객과 가까운 클라우드 쪽으로 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이 지금 요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아키텍처 이런 거가 바로 필요하게 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도 좋지만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두 번째가 컨테이너, 그리고 세 번째가 데브옵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컴포넌트, 3대 컴포넌트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요즘 아마 이제 아키텍처를 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자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쪼갤 게 없는데 자꾸 쪼개라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통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단위로 기능별로 여러 개 쪼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이 예시에 보이는 그림처럼 ABC라는 컴포넌트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됐는데 얘를 서비스별로 기능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체계로 서비스를 쪼개는 것 이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각각 쪼개졌으니까 쟤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API 구조 아니면 URL 패스 라우팅 해주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런 기반의 아키텍처가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서비스 간 결합이 느슨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보면 타이틀리 커플드, 루즈리 커플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ABC라는 컴포넌트로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는데 옛날에 모놀리 구조는 어떻습니까? 요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못 씁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ABC라는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서비스 운영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쇼핑 카트에 담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레이트를 올리는 컴포넌트, 게시판을 올리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인증 관리하는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각각의 독립된 서비스로 올라갈 수 있고요. 얘네들 가지는 루즐리 서로 콕껴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인증 모드를 내가 다른 쪽에서 개발할 때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이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증 모듈에 관련한 것만 버그 패치를 하거나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개발하고 배포하고 필요시 다시 롤백하고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옛날에 모놀릭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증 부분만 내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내렸다 올려야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렇지 않고 각각 컴포넌트별로 계획을 세우고 개발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컴포넌트들이 다 나눠졌으니까 서로 통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통신은 주로 API 가지고 통신하는 구조, 이런 구조. 그리고 API가 반드시 있어야 통신이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으로 많이 개발하시잖아요. 대부분 거의 뭐 100% 가깝게 자바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웹 기반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URL 패스, URL 서로 라우팅 통해서도 서로 통신하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하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데이터를 그러면 쪼개서 독립적으로 저장해야 되느냐? 뭐 굳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좀 더 편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쪽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모놀릭 구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장애 나버리면 전체 서비스 장애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레이트 부분이 장애 났다. 그러면 레이트 매기는 부분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 서비스 특성에 맞게 다양한 언어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컴포넌트는 자바를 쓰고 어떠한 컴포넌트는 루비를 쓰고 어떠한 컴포넌트는 파이썬을 쓰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언어를 써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가 용이하겠죠. 그죠? 내가 인증 모듈 하나 개발을 했는데 걔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내렸다 올려야 된다. 옛날 모놀릭 구조 같았으면 거의 불가능했어요. 독립적으로 컴포넌트에 대해 서비스 내렸다 올리는 구조. 전체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존재합니다. 나누어진 서비스 간 통신 방법이 필요해요. 그죠? 각각 서비스로 돌아가니까 A가 B를 호출하고 B가 C를 호출하고 뭐 이런 관계라면 얘네들끼리 어떤 식으로 통신할 거냐 이런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모놀릭 구조보다. 그래서 의외로 모놀릭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MSA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막연하게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쪼개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쪼개면 쪼개실록 굉장히 많은 복잡도를 가져가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성능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성능 당연히 떨어집니다. 수많은 통신이 이루어지거든요. 각각 컴포넌트별로. 그래서 당연히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복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있거든요. 각 서비스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느 정도 그 중복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서비스 단위별로 각각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앱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책 수립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 생각 안 하고 MSA를 생각하셨다가 사실 그냥 모놀릭 쓰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 환경을 MSA로 전환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걸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MSA로 전환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의 허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데이터베이스를 통짜 DB로 다 통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인스턴스를 나누는 거는 이게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인스턴스를 여러 개 쪼개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데이터베이스를 못 나눠요. DB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MSA에 맞는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는 쪼개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거 못 쪼갰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DB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못 쪼개는 것 같으면. 그래서 앞단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만 쪼개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여러 개 쪼갰어요. 하나의 옛날에 인스턴스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여러 개 인스턴스 쪼갰으면 걔네들끼리 세션을 공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션 공유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픈소스로 세션 그리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레디스, 해즐캐스트,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통해서 각각의 앞단에 있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쓰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와스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세션을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로 공유를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고, 물론 앱에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세션 정보는 여기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에 저장을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서비스로 얘네게 쪼갰어요. 이게 세 개를 쪼갰으면 얘네들끼리 통신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서비스 호출이 거의 스타 방식으로 서비스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A로 호출하고 B로 호출하고 C로 호출하고 D로 호출하고 다 호출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각각 통신을 스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서비스 호출을 하기 위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단일 싱글 엔트리 포인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주로 API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PI 호출이 아닌 서비스 라우팅 방식으로 서로 통신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굳이 API 게이트웨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시는 L7 스위치 있죠. 걔를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서비스를 여러 개 쪼갤 만큼 과연 내가 운영하는 앱이 큰 앱인가? 이게 좀 적당한 크기면 또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어느 정도 쪼개져 있고 어떤 경우는 모노릭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쪼개는 것보다 더 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MSA로 쪼개야 된다. 거기에 갇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컨테이너 부분 얘기를 할 텐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컨테이너 구조로 가려면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MSA로 쪼개야 컨테이너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모노릭 자체를 컨테이너로 그대로 이관이 다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쪼갰으면 조직 체계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쪼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개발할 거고 누가 책임자냐. 기존적으로 모노릭 같으면 한 팀한테 전부 다 맡겨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쪼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팀이라 할 때라도 어떤 부분을 두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옛날에 저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여러 컴포넌트로 쪼개는 모노릭, 처음에 통짜 구조였다가 모노릭 구조로 2011년부터 개편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또한 저희가 개발을 여러 팀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그 개발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원활한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제가 MSA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마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테이너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왜 뜨게 되었고 MSA 환경에서는 왜 컨테이너가 같이 따라 붙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얘가 어디에 호스팅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나 그거 상관없이 하부의 OS나 하드웨어나 클라우드 뭐가 되는 상관없이 내 애플리케이션 만든 거는 다 호환되는 구조로 나는 내놓을 거야. 이런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호스팅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요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의 전산 데이터 환경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클라우드도 연결해서 쓰고, 그 다음에 옛날에 A라는 클라우드만 쓰고 있었는데 B라는 클라우드도 멀티로 쓰면서 얘네들끼리 연결해서 쓰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온프라미스 환경인 경우는 주로 VM하고 베어메탈 환경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아키텍처를 공개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뭘 쓰는지 잘 몰라요.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한 거는 저 외부로 또 확장도 해야 되고. 여기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호환성. 외부로 클라우드로 갈 때마다 이게 올라가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구조여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성. 신속하게 배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량화. 민첩성 있게 배포를 하면 가벼워야 되겠죠. 무거운 구조면 민첩성 있게 배포를 못 합니다. 그죠? 자, 요런 거가 충족이 될
그리고 이식이 가능한 그 제3의 플랫폼이 무언가? 이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라는 겁니다. 예. 과거에 VM 가지고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한번 짜봤었어요. 2011년도에. 예, 근데 망했죠. 예, 호환성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 베어메탈에서 돌고 있는 거를 AWS로, 애저로, 구글로 곧바로 못 올리죠. 중간에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근데 마이그레이션 과정 없이 내가 개발한 거 다 올릴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컨테이너예요. 자, 컨테이너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물리, 가상, 클라우드 상관없이 마이그레이션 과정 없이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올라갑니다. 예, 즉 종속성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두 번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식성과 호환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이관, 굉장히 쉽게 이관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이관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가 뭐가 되든 물리 머신이 뭐가 되든 하이퍼바이저 VM이 뭐가 되든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 배포판이 뭐가 되든 다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성능과 경량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캡슐레이션하고 격리하는 구조로 많이 써왔던 전략이 VM 전략이었어요. 그죠? 근데 VM은 안에 OS가 존재합니다. VM 안에.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이의감 해버리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안에 OS가 없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기 위한 실행 환경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미지화를 통해서 VM처럼 이미지화를 통해서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블록체인, AI,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부르더라고요. 요거 여러분들 오픈소스로 된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옛날에 샌드박스가 VM으로 제공됐어요. 지금은 샌드박스가 컨테이너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이미지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VM처럼.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왜 각광받게 되었는가? 4가지 이유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에 일관성을 준다는 겁니다. 개발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자들이 뭔가를 개발했는데 이게 운영 머신 쪽에 이관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개발하고 운영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운영 머신을 지금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컨테이너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운영 머신이 운영한 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집니다. 왜냐, 그 컨테이너 안에는 개발자의 개발한 환경, 변수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며 종속성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유지되고 이익성 충만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 안에 OS가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OS를 그대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바이너라고 라이브러리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량화된 구조이고 그리고 리소스를 거의 잘 먹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어메탈에 낼 수 있는 속도를 거의 다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 개발자 생산성이 어마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저희 회사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4년부터 컨테이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요.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고객사의 호스트에 우분투 OS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고객들이. 우분투 빼고는 다 쓸 수 있게 하더라고요. 뭐 레드햇 오케이, 센터 OS 오케이, 수세 오케이, 페도라 오케이, 오라클 리눅스 오케이, 우분투만은 깔지 마. 이래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우분투 기반인데 얘를 전부 다 모든 배포판 OS로 다 컨버전 해야 돼요. 그죠? 어마무지한 시간이 걸리겠죠. QA에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2014년부터 컨테이너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얘는 돌라 그러면 우분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에 우분투 환경에 필요한 바이너리하고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이식해서 그 컨테이너를 레드햇에, 센터OS에, 수세에, 오라클 리눅스에 다 올린 거죠. 정말 잘 돌더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저희가 뭘 안 하면 되죠? 여러 OS 배포판을 만들어서 QA 할 필요 없고 컨버전 할 필요 없고 개발 비용 어마무지하게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 생산성이 7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QA 비용이 7배나 절약이 됐어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시간에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자 생산성을 상당히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서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환성 어떻게 할 거냐. 각각 클라우드 간 아키텍처가 다른데 근데 컨테이너된 애플리케이션들은 호환성 유지되면서 다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CNA에서 핵심이 되는 플랫폼은 바로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MSA로 쪼개진, 여러 개 쪼개졌으니까 인스턴스 여러 개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물리 머신에 올리는 거, 가상 머신에 올리는 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마무지하게 많은 머신들이 필요하잖아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컨테이너는 그렇게 많은 인스턴스를 올리더라도 잘게 쪼개진 것을 효율적으로 경량화된 구조로 적용해 주기 때문에 잘게 쪼개진 이 덩어리들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SA 구조로 가는 거는 컨테이너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운영 따로 있고 개발 테스트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테스트, 나의 소스는 소중하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기보다는 나의 프라이빗에 둘 거야. 그리고 얘가 개발된 거는 저기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배포를 할 거야.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어떤 호환성 유지가 가능한 이런 플랫폼이 되죠. 이때 컨테이너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 끝난 컨테이너를 즉시 외부 클라우드로 배포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쉽게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버스팅 센터로 일단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마구 몰려드는 거죠. 서비스를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로컬 온프라미스 상에서는 더 이상 스케일 아웃을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포기해버리면 사이트가 주저앉죠. 자, 이런 경우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로 즉시 확장해 나가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라는 건요,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데브옵스를 대하는 태도가요, 툴 도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문화 정착이 되지 않으면 데브옵스는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요, 서비스를 빨리 개발하고, 그리고 빨리 배포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충족이 되기 위해서 데브옵스 체계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과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으면 과거 방식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괜히 데브옵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 데브옵스를 201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좀 상당히 많이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시작했는데 저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문화 정착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툴 만능주의에 빠지거든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조직에 형상관리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빌드 툴 다 존재합니다.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 툴들 다 존재합니다. 이슈 관리 다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죠?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제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형상관리에 소스가 100% 있어야 되는데 형상관리에 올라있는 소스가 60%밖에 안 돼요. 40%는 어디냐? 개발자 PC에 있습니다. 빌드를 통합 빌드 제공해주는 그 툴에서 빌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빌드 안 해요. 빌드 이력이 없어요. 어디서 빌드하는 걸 봤더니 개발자 PC에서 빌드합니다. 그리고 와르로 다 말아가지고 다 만 와르를 그냥 운영단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외주 줍니다. 상당 부분 많이 외주 주죠. 외주 개발자가 다 빌드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검수용으로 소스를 줍니다. 그런데 그 소스를 저희가 한번 고객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소스 가지고 고객사가 제공해준 빌드 환경에서 빌드를 해봤어요. 빌드가 안 돼요. 검수용으로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고객이 검수를 해줄 때 이 소스하고 와르로 말아서 준 바이너리하고 일치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러면 빌드 서버가 없냐? 있어요. 형상관리 있냐? 있어요. 문제는 뭐가 없다?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툴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수많은 벤더들이 이거 툴 사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고 그냥 계산서 끊고 그 다음부터 전화 꺼버리죠. 프로세스는 알아서 만드시고. 이게 데브옵스를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툴 만능주의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프로세서 정립하고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회사가 2년을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이것 때문에. 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브옵스 결말이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결말을 내려진다는 거예요. 옛날로 자꾸 돌아갑니다.
요 사진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헬스를 한다 그러면 헬스 기구 도입하잖아요. 그죠? 그럼 헬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원래 하던 빨래거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데브옵스가 일반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이런 결론을 많이 내더라는 겁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장 큰 방해물이었냐? 슈퍼 개발자. 절대 말 안 들어요. 프로세스에 좀 들어와서 현상 관리에 소스 올리고 우리 코드 리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빌드 서버 통해 가지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단위 빌드, 통합 빌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같이 하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본인 사업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문화정책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정립과 정착이 실제적으로 데브옵스의 핵심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시는요, 저희가 이 데브옵스의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프로세스의 개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프로세스를 세우고 저기에 어떤 툴을 여기에 접목시킬까. 이거를 저희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완성은 2013년. 2년 걸렸다는 거죠, 2년. 그래서 저 프로세스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원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나가서 하세요.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회사 들어왔으면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거 가지고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내가 개발한 앱을 어떤 식으로 얘를 생산해내고 어떤 식으로 호스팅 할 거냐, 거기에 집중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데브옵스,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컨테이너로의 이관,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CNA의 적용은요, 요 두 가지. 민첩성, 확장성, 이런 요구되는 업무. 전체 업무에다 적용하실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 업무에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화 정착.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0년 된 회사고요. 요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서버 이중화, 재복구 자동화. 요런 거를 우리가 개발을 좀 더 잘해보려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한번 옛날에 아키텍처 해봤고, 데브옵스를 적용해봤고, 그 다음에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컨테이너에 말아서 지금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치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데브옵스를 위한 문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에 심어서 파스 형태로 내놓은 게 요 아코디언이라는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개발하고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해주고 유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 여기까지 다 마치고요.